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되는 외국인이 현물 바스켓 매수로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목전에 두었고, 해외 시장 또한 고용지표 발표에 흔들거린 듯 했으나 변동성을 신저가로 찍어내리면서 잘 방어하였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시장이 베어마켓 랠리다, 따라서 숏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쪽이 있는데요. 물론 시장이 쉬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락장으로의 전환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이야기해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시가 갭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외국인이 강한 현선물 동반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특히 오전장은 정말 간만에 보는 베이시스 강세를 동반한 현선물 매수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 위로 크게 열리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고가 돌파가 나온 상황에서 개인들은 종합주가지수 61선이라고 이제 시장 꺾일 거라고 열심히 주식을 팔아댔지만 시장은 오후 1시 20분까지 밀리지 않았어요. 다만 아쉽게도 저는 일중 목표가를 328.85로 봤는데 0.1포인트 모자란 상황에서 꺾이게 되었습니다만 시장의 질은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장이 베이시스 강세와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지수의 하방 경직이 담보되자 옵션 시장에서는 닥치고 풋옵션 매도가 많이 쌓였는데요. 당월물은 대충 정신을 차렸어요. 풋값이 많이 빠졌죠. 그러나 9월물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게 비싼 상황이에요. 특히 외가격 스마일이 심한데 반면 콜옵션 쪽은 스머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스머크에 가까울 정도로 외가격 옵션이 저평가 상태입니다. 누가 트리거를 건드리면 시장이 급등할 수 있겠으나 지금 삼성전자를 아주 단단히 붙들어 놓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LG화학을 5% 당긴들 딱 변동성을 죽일 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당장은 더 당길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이번물 보아하니까 양매도인데 남은 사거래일 양매도 가득 해야 되겠다 하거나 또는 차월물로 양매도 가득 때려 넣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내서 변동성 매도를 할 경우, 또한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거리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난번에 TPI라는 장치를 마련해서 파편화 리스크를 방지하겠다라는 대응을 했고, 또 미국이 공익지표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미중 패권 갈등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어요. 또 9월물은 쿼드러블 만기입니다. 일방적 추세 하락이나 추세 상승이 아닌 제법 큰 진폭이 지그재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점을 다음 주 만기일 혹은 그 다음날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굳이 변동성 매도를 하려 한다면 버터플라이로 잡거나 아니면 차월물 레이쇼를 조금 쳐도 돼 변동성이 터질 때만 쳤다가 일부를 걷어내는 식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변동성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V코스피 지수는 이제 17포인트에 붙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장중 진폭이 1%를 넘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히스토리컬 몰의 경우 중장기 이평들이 모두 꺾이고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장기평들이 꺾인다는 것은 시장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거나 혹여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일 뿐이지 추세 하락으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랜 하락장에 이젠 반등시 매도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봉상 최소한 쌍봉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기 전에는 숏을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오랜 상승장에 젖어 있는 분들이 하락장으로의 전환이 되었던 작년 가을 이후로 밀릴 때마다 매수 관점을 가져다가 제대로 털렸죠. 잘 보면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밖에 안 나왔어요. 7월에 처음으로 월봉을 반짜리 양봉을 만들었고, 그리고 8월에 음봉으로 전환될지는 월말에 가서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아주 활발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소리 없이 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별 종목의 이익 실현이 좀 된 자금들이 대형주에 몰려서 지수를 레버리업 시킨다. 그러면 다시 340선까지도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는 이번 만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이 시장을 마지막으로 당길 때 현물을 선물로 스위칭하거나
선물을 현물로 스위칭을 해서 시세를 만들어내요. 또는 옵션 감마값이 높을 때는 합성 선물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옵션 만기에 작정하면 이 콜 감마를 살려놓을 수 있어요. 월, 화, 수 정도 조정을 준 상태에서 목요일 날에 이 콜 감마를 살리면서 만기일에 시장을 당겨놓는다. 그러면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종합주가지수 2500선을 넘겨서 마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시장을 당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은 투자자들이 상승인지 하락인지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지만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게 되면 그것을 진짜 상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물 시장 참여자들이 파생 상품 거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생 상품이 일일 시황을 꼭 챙겨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증권회사의 선물 옵션 일보 같은 이 원페이지 리포트가 아니라 당일의 흐름을 트레이더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전체 시장 분위기가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아니다 싶을 때 최대한 빨리 빠져나올 수 있고 또 시장이 간다 싶을 때 바로 붙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재미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뉴스플로로는 미국이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긴축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그래서 급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첫 발표 때만 조금 밀린 듯 했다가 이후에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한 데다가 정규장 마감하고는 선물은 더 올라갔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리고 유로스탁스 지수도 마이너스 0.29%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변동성 선물은 고평가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장 빠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은 아주 거칠게 반응했어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지표 발표 전 통화시장은 의미 없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채권시장만큼은 특히 유럽 채권시장만큼은 고평가되었다는 심리가 생기면서 미국 고용지표 이벤트를 앞두고 장기 채권 중심으로 유로존 장기 채권 중심으로 매도가 먼저 시작됐어요. 특히 독일 국채를 수요일 목요일 연속으로 당겨놓은 것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가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먼저 밀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니까 아주 강한 패대기가 나왔죠. 독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무려 2.87%가 하락을 했는데 징글징글합니다. 그럴 거면 왜 올렸어 하는 소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그보다 더 징그러운 것은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예요. 독일 국채는 크게 빠졌지만 이탈리아 국채는 덜 빠지면서 채권 스프레드가 확 줄어들었어요. 시장의 해석은 이 퍼스트티어 국가들은 미국 따라서 긴축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이 세컨티어 국가들은 긴축이 부담스럽죠. 그리고 ECB가 TPI 그러니까 금융 파편화 방지 대책을 돌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 이탈리아 국채 안 빠질 거야 이런 식으로 베팅하는 것 같아요. 대신에 유로화는 시원하게 빠져버렸죠. 또 최근 들어 급반등했던 엔화는 하루 만에 마이너스 1.52%나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어제의 채권 급락에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인 이 무브 인덱스는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브 인덱스인데 변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변동성이 상승한 형태는 여전해요. 하지만 채권 변동성 자체는 점점 안정을 찾고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사실 채권 변동성이 안정을 찾는다면 주식 변동성은 더욱더 안정을 찾죠. 원래 주식 변동성이 훨씬 높습니다. 채권 변동성보다. 그런데 최근 2년간의 어떤 그 금리 인상기에 채권 변동성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점점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증시도 안정을 찾게 되겠죠. 자, 어떻게 보면 미국이 2년물 국채도 슬슬 레인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2.8%에서 3.4%라는 이 박스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다가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면서 레벨업을 하든지 또는 하향되거나 할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당장의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고용지표로 인한 채권 급락에도 불구하고 채권 변동성은 생각보다 오르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으로 채권과 채권 변동성을 언급한 또 다른 이유는 이따가 미국 세션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증시 변동성도 이벤트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크게 감소했어요. 특히 지표 발표 후에 나스닥 선물이 다이렉트로 마이너스 1.2% 밀리는 과정에서도 변동성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작년까지 고변동성 장세에서 빠르게 저변동성 장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가 아주 끝내주는 변동성을 보여줬죠.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강세를 보였던 구리는 유럽 세션 들어서 폭등을 했는데요.
함부르크에 있는 유럽 최대 구리 생산 업체인 그 아우르비스가 그 가스 가격이 폭등 그리고 이 전력 비용 이런 걸로 구리 재련 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소식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 유로화 급락 나오고 또 기름값 그리고 골드, 실버 다 하락했죠. 그때 상품 시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니까 구리 가격도 뭐 그때 거의 한 3%가 올랐던 것을 거의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세션 들어서 증시의 매수세 쫙 유입되고 변동성 죽자 구리는 다시 2% 넘는 상승을 마감했어요. 이렇게 개별 자산군의 이슈가 있을 때는 매크로 이슈로 눌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조금만 안정을 찾으면 빠르게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트레이딩 팁으로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세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지표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다른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뭐 리서치 페이퍼를 발행하시는 분들은 지표 자체의 해석에 집중을 하겠지만 저는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한 줄 평을 하자 하면 이벤트 해소에 따른 변동성 실현, 즉 변동성 급락이 나타난 것이고 증시는 뭐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고용지표의 반응은 지수선물 급락, 단기, 장기채 모두 급락, 달러 급등, 골드 급락 이렇게 나왔지만 주가지수만큼은 초반이 하락폭을 상당량 회복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특히 개장 초에 갭다운 출발한 지수선물은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오면서 개장 후 1시간도 안 돼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게 됐는데요. 이후에는 빠른 반등으로 인한 이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일종의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면서 아래꼬리 만들고 변동성을 죽여서 마감했어요. 게다가 러셀 지수 선물은 아예 종가에는 월중 신고가를 갱신하게 됐는데요. 그만큼 시장에는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많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개장 전부터 변동성의 흐름을 보면 오늘이 반등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표 발표와 함께 변동성이 오르긴 했지만 전일이 변동성 고점을 돌파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전일은 증시가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이상하리만큼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벤트를 앞두고 목요일에 변동성 매수가 와장창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지표 발표와 함께 이벤트 해소로 보고 변동성이 실현되면서 지수는 급락 출발을 했지만 그 변동성은 전일 고점도 넘기지 못한 채 본장이 개장됐어요. 그러니까 본장 개장 후에 추가로 주가를 아래로 끌어내릴 만한 에너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갭다운 출발을 했는데 전일이 변동성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당일은 변동성 매도로 인한 시가 저가, 종가 고가의 반발 매수가 초반부터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팁으로 남길게요. 개별 종목을 보면 테슬라가 무려 마이너스 6.63% 급락을 했어요. 주식 분할 등의 개별 종목 이슈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단기 급등에 의한 차익 실현성 조정이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론이나 AMD 같은 반도체 주식도 조정을 보였는데 이것도 차익 실현을 봐요. 반면 그동안 고가권에서 변동성을 죽이면서 횡보를 하던 금융주들은 일제히 고가를 갱신한 상승을 보였어요. 또 AMC 엔터테인 같은 이 어처구니 없는 개잡주는 하루 만에 18% 상승했는데요. 야, 아니 글쎄 우선주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티커가 AP입니다. 레딧 같은 주식 커뮤니티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 이래저래 이래저래 몰려다니는 투자자를 AP라고 하죠. 그 지난 3월 말에도 이벤트 거리를 만들어서 폭등을 시켰다가 다 박살내놨는데 이번에 우선주 발행하겠다고 우르르 몰려와서 매수를 했으니까 참 뭐랄까 돌대가리도 이런 돌대가리가 있나 싶어요. 회사가 대놓고 투기를 조장하고 티커를 APE라고 하면서 무개념 투자자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있죠. 그런데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주가를 18% 넘게 올려놨거든요. 이들은 지난 4월에 그 주구장창 빠졌던 것을 그새 잊어버렸는가 봅니다. 여하튼 주식시장만큼은 지표 발표에 담담하게 받아들이면서 제 갈 길을 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양 옵션을 잔뜩 눌러놔서 만기주에 어느 방향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단과 하단이 제한되어 있다고 봐요. 아시아 세션 리뷰할 때 이야기하였지만 이번 옵션 만기주에 콜 감마를 살리려는 전략을 취하게 될지 아니면 끝까지 양매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9월물 중심으로 여전히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크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방이 열려있고 하방은 닫혀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 매수와 콜 매도 포지션은 조금씩 키워나가겠으며 혹여 조정을 보인다면 풋옵션 매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옵션 만기주에는 당월물 거래하지 않기 때문에 9월물 외가격 풋옵션 매도로 대응할 거예요. 또한 9월물은 이 쿼드러플 만기이죠. 그래서 클래스별로 최대 150계약씩 매도를 하는 것이 그 수량 한도를 조금씩 낮춰서 120계약까지만 쌓고, 또 그릭스 한도 또한 델타 절대값을 평소에 한 70% 정도로 줄여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시 방향성은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을 보면 이번 주 글로벌 변동성은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혔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금요일 그것도 변동성이 종가 저가로 처박혔었죠. 그러다가 이번 주 초에 반등을 좀 했는데 계속해서 변동성 저점권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US CPI 지표가 있긴 하는데 이 통화시장이나 채권시장만 지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지, 증시는 여전히 저가 매수가 살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뉴스들이 이어지고 있죠. 대만 관련된 뉴스라든지 미중 힘겨루기라든지 또 중국 내부의 부동산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이 스트레이트로 상승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변동성을 살려가면서 글로벌 증시를 전체 꺾어 놓을지, 이거는 아직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여전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박스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요. 다음 주에 아래꼬리를 달지 윗꼬리를 달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2주 정도는 위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방향성을 모색하다가 마지막 주 혹은 9월 초부터 재차 하락을 하든지 또는 추가 상승하든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변동성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지수 선물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기보다는 다른 상품들, 특히 여전히 변동성이 살아있는 기름시장 이런 것들에서 매매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개별 시장의 변동성이나 반응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펀더멘털을 다른 종목 같은 경우 리서치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나는 다른 거 모르겠다, 난 나스닥만 매매하겠다, 이런 분들은 변동성이 살아날 때까지는 이 수익이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수수료 좀 준다 각오하든지, 아니면 좀 피곤하겠다 각오하고 분할 진입, 분할 청산 그런 식으로 먹튀를 여러 번 하면서 차라리 역추세 박스 매매를 하는 등 이 저변동성 구간에 맞는 매매를 하는 거 좋아요. 특히 빅쇼트 하겠다고 하면서 선물 매도해놓고 기다렸는데 그래 월 화수는 좀 빠져주면 됐어요. 근데 목요일에 확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며칠 동안 스트레스 가면서 벌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 토하게 돼요. 그러면 짜증이 나면서 매매를 거칠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멘탈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동안 이 고변동성 장세에서는 그런 매매는 맞았어요. 그런데 변동성이 수준이 달라진 상황에서 자신이 매매를 바꾸지 않았다면 이건 시장 탓할 게 아니죠. 다행히도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 매매 말고도 채권도 있고 상품 선물도 있고 통화도 있고 얼마나 매매할 게 많아요. 그래서 돈이 되는 곳에서 장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2년차에 여전히 1만 명의 구독자도 확보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족함도 있겠지만, 또 제가 그동안에 구독을 따로 권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쉐린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해서 놀라셨죠? 휴가 좀 다녀왔어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종종 등장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